커피는 더 놀랍습니다. 커피의 효능이 그나마 기록에 좀 알려져 있었던 것은 85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500년대 이전까지 유럽과 아시아 지역 많은 지역에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 세계에는 굉장히 늦은 속도로 커피라는 게 전파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커피는 원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식물이고요. 볶아서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커피콩을 적절히 볶고, 근데 또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뜨거운 물을 붓는 건데요. 이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구가 필요했고요. 이 기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정말 이 여유로운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만들어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콩도 볶아야 되고, 이걸 또 갈아야 되고, 뭐 또 이걸 내려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물도 끓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커피를 공용 공간에서 돈을 주고 사서 마시는 뭐 이런 형태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 막 도입돼서 들어올 당시에는요. 근데 보면, 아이러니하죠. 서기 850년경에 이미 효능이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1500년 무렵에도 유럽, 아시아 각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왜 저렇게 됐을까? 누군가가 또 막았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처럼 커피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널리 퍼진 거는 스타벅스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동네 다방이 그냥 몇 개씩 있던 정도였지,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사거리 모퉁이마다 몇 개씩 들어차 있고 골목마다 하여간 어디마다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았던 적은 제 기억에도 별로 없습니다. 이상적인 만남의 장소라는 평판, 또 멋진 차림표, 이런 것들을 갖춘 커피 체인점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된 건 스타벅스 현상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양상이고 또 특히나 더 최신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아가 보면요. 1655년에 아스틸리아드라고 하는 약제사가 카페라고 불릴 법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서 생각을 나누는 곳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옥스포드 커피 클럽이란 걸 1655년에 처음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클럽은 7년 뒤에 영국 과학의 모태인 영국 과학 아카데미인 왕립협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시작은 뭐 이런 것들을 이었습니다. 1655년. 근데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커피가 아라비아, 터키, 유럽 등으로 퍼질 때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었고 엄청나게 금지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1511년에 이 카이르베그는 메카의 모든 커피 전문점을 폐쇄시킵니다. 커피콩을 다 불태우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이 중동에서 메카면 중동인 거 아시겠죠? 카이로의 술탄도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 조치를 뒤집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카의 커피점에 다시 1525년에 영업 금지 조치가 또 내려집니다. 1534년에 커피 반대 운동이 중동에서 이제 이집트 카이로까지 다다르고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커피 전문점을 불태우고 습격하는 뭐 이런 일들이 16세기 초반까지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1550년대에요. 커피가 콘스탄티노플로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술탄인 살림 2세는 즉시 커피를 또 금지시킵니다. 1580년에 찬탈자였던 무라드 3세도 커피 마시는 걸 무조건 통제했습니다. 1630년대 무라드 4세도 똑같이 커피 마시는 거 전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통치자들이 커피를 그럼 왜 억누르려고 그렇게 했었냐?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를 살펴봤더니 커피점이 차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잡담하는 곳, 쓸데없는 얘기하는 곳, 누군가를 험담하는 곳, 나라에 문제가 많다고 떠드는 곳 이렇게 하여간 커피 전문점이 잡담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번져서 그 내용이 선동 내지는 폭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선동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커피점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거의 대부분 커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억눌렀다고 합니다. 무라드 3세 같은 경우에요. 자기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 전부를 죽였거든요. 이런 사실이 사람들이 커피점에서 떠들면서 옆으로 번질지 모른다라는 엄청난 편집증에 시달렸고 이런 증세 때문에 이런 걱정 우려 때문에 커피점을 전부 다 통제하고 문 닫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1673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도 커피점을 금지하려고 시도를 했죠. 내용 똑같습니다. 커피, 차, 초콜릿이 도대체 어디에 좋은지 난 전혀 모르겠다. 판매하는 장소에 앉아서 들어오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온종일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이들에게만 커피, 차, 초콜릿이 편리하다. 소식을 떠들고 거짓말을 들먹거리고 장관의 판단과 분별력을 헛듣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그들에게 편견을 갖도록 속삭인다. 또 자신의 이모저모와 지식과 지혜를 과장해서 잘난 척하고 칭찬하며 통치자의 것은 크게 나무란다. 그런 말을 너무 오래 듣고 있으면 당연히 해롭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커피 마시려고 모이지 마라. 모이면 잡아가둔다. 이런 논리가 17세기 후반까지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히 왕의 권한이 강했던 왕정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도 안 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시위를 크게 하면 커피 전문점 사장님들이 따뜻한 커피를 또 시위자들에게 제공해 준다고도 하는데요. 요즘 그런 이유로 커피 전문점을, 카페를 문 닫게 하고 괴롭히고 불태우고 하다가는 아마, 나라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일이 나겠죠. 근데 이 커피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재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프랑스의 포도주 제조업자들과 독일의 맥주 제조업자들 그리고 그 판매자들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커피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거죠.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포도주 대신 커피 마실까봐, 맥주 대신 커피 마실까봐, 커피 먹기 때문에 포도주 덜 먹고 커피 먹기 때문에 맥주 덜 마실까봐 무척이나 판매자와 제조자들은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해롱거리게 하는 알코올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정신을 각성시키는 대체제 커피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1672년대 마르세유에서는 의료인들이 특히나 그 마르세유에 있던 그 대학교 X대학교라고 있습니다. X대학교가 양조업자들의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해당 대학교 교수 2명은요. 콜롬브라고만 대충 알려진 의대생에게 커피를 공격하는 논문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목도 아주 탁월합니다. 커피 이용이 마르세유 주민에게 해로운지 여부. 이 제목 하에 커피의 폭력적인 에너지가 피로 들어와서 림프를 끌어당기고 콩팥을 마르게 하여 피곤하게 만들고 심지어 남자들을 발기불능으로 이끈다. 이런 주장까지 커피 이용이 마르세유 주민에게 해로운지 여부라는 의대생이 작성한 논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논문을 펴내고 과학자들,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고 저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이 1700년대, 1600년대 후반, 17세기 후반에도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커피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데 명분이 어떠신가요? 뚜렷한가요? 명분이 애매한가요? 여러분들이 포도주 제조업자거나 맥주 제조업자, 판매업자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커피를 갖다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를 그만 먹어도 됩니다. 뭐 이러셨겠습니까? 이 커피 마신다고 모여가지고 정부 비판하고 왕 비판하고 장관 욕하고 뭐 계속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카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기 사람들 더 모이게 그럼 더 칭송하고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커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럽에 자리 잡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불만들이 표출되어 왔었다. 뭐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런던에서도 이 무렵에 커피를 두고 책자 발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672년에 커피에 대한 폭넓은 반대 또는 터키인의 혼인 뭐 이상한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커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커피 찬성하는 쪽은요. 이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런던 최초의 커피점 창업자였던 레바논의 무역상 바스쿠아 로제라는 사람이 또 반박용인 소책자를 출판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한 음료인 커피의 탁월한 가치에 대한 짧은 묘사. 17세기 후반에서 영국, 프랑스 어디에서나 커피에 대한 반대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이 커피의 세계사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커피가 없다는 게 상상도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저 때는 정치적인 이슈였고 엄청난 산업 간의 경쟁인 경제적 이슈였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대부분 커피의 도입에 크게 반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스웨덴에서도요. 5차례나 커피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커피잔을 압류를 했고요. 1794년에 커피 단지를 깨부수는 공개 행사 등 필사적인 커피 금지 노력들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커피를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각성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누군가는 너무나 큰 걱정에 휩싸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8세기 후반까지도 5차례에 걸쳐서 커피 금지 움직임이 계속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는 이걸 또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통제 실험을 통해서 커피가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통제 실험 내용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중 한 명에게는 커피만 마시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차만 마시도록 명령을 하고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왕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망가진다. 정신을 못 차린다. 엉뚱한 망상에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국왕은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실험 대상이었던 그 살인자 2명, 2사람 모두 다 그 실험을 지켜보았던 의사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보다도,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면 정신착란 일으키고 미쳐가지고는, 죽는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었는데 커피 계속 마신 사람은 제일 오래 의사보다 왕보다 더 장수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돌아다니는 얘기에는 커피를 마신 살인자가 여러 명 중에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당연히 뭐 이제 커피 마시고 이상해졌다라고 억지로 주장했겠으나 결과는 전혀 그거랑 딴판이었다. 앞서 봤던 마가린 실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뭐 똑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저항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더 엉터리로 그렇게 저항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웨덴에서는요 20세기까지도 커피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는 존속해 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커피가 얼마나 널리 퍼졌냐.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요, 남성이 아내에게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게 이혼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법까지 생길 정도로 커피는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호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필수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저항이 컸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필수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냥 그렇고 그런 커피로 머무르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